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오늘 9월 27일인데요.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예, 뭐 누구나 힘든 지금 상황이고요. 어제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고, 뭐 오늘도 그렇게 좀 아직은 장중인데 이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매일매일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이지만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뭔가 뭐 그나마 긍정적인 거 찾으면 달러가 좀 꺾였고요. 환율이 좀 내려왔고,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지수보다 이런 지표들이 먼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꺾이고 좀 환율 조금 돌아서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달은 폭락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반등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뭐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좀 사칭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저를 혹시 사칭하는 그런 뭐 리딩 문자나 뭐 요즘에 보면 이베스트 그룹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베스트 그룹 염승환 막 이렇게 해서 문자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자들 조심하시고, 예, 저는 뭐 그런 걸 당연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를 사칭하는 문자, 뭐 리딩방 이런 거 주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방송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좀 못해드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어제 못한 것까지 해서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한국, 호주, 캐나다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 요게 하나 있고요. 오늘 해드릴 게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략의 샘, 시황 쪽이고, 이제 요건 어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인적 분할 코멘트, 원익 QNC, 그리고 되게 좀 길더라고요. 보고서가 TLB라고 있습니다. 예, TLB도 PCB 업체고 DDR5 수혜주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아모텍, 아모그린텍, 그리고 나스미디어 IR 꽤 많았어요. 어제도 아스플로라는 이제 반도체 부품에서 영업무역홀딩스까지 있고, 오늘 요거 말고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는 이제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요게 있고요. 그다음 은행, 배당, 예, 배당 괜찮다. 그리고 게임도 내용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뭐 게임 좀 안 좋지만 저번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크래프톤 그 분노의 보고서, 그 기억나시죠? 그 한 애널리스트 분 보고서 읽어보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은 크래프톤이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제 너무 좀 시장에서 좀 평가 절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뭐 관련해 가지고 또는 게임주 보고서가 나왔고요.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고 페노션, 넥스틴, STI, 그리고 TNL까지 해서 오늘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어제는 좀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해서 조금만 좀 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좀 빠르게 정리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호주, 캐나다 배터리 밸류체인,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날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광물 자원의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무려 40%를 초과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요.
전기차에서 배터리도 중요한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이 핵심이죠. 근데 이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호주가 이제 대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리튬 생산의 50%를 호주가 생산하고요. 포스코가 이제 호주 쪽하고도 사업 이제 호주에 가서 리튬 생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라운드 테이블에서 호주랑 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자원 확보는 어쨌든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협력 체계 구축이 발표가 됐고요. 캐나다는 광물 부국이에요. 리튬, 니켈, 코발트가 다 많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미네럴은 핵심 광물이죠. 요거를 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30% 정도 되고, 중국은 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유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좀 늘어나면 다시 글로벌 점유율은 회복될 것 같고, IRA 정책 효과의 수혜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공급망 구축을 잘 해놔야 됩니다. 광물 쪽. 중국을 배제한 다른 나라에서 광물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게 2차 전지 회사들의 가장 큰 지금 숙제죠. 그래서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이 그걸 잘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공급망 구축이라는 키워드를 갖춘 기업들 좀 중심으로 보자. 근데 꼭 이 기업들만 보라는 건 아니고,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 미국에서 어떻게든 이제 북미, 멕시코 뭐 광물 자원을 어떻게 잘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뭐 요즘에 전력기기도 한번 우리 저번에 한번 공부해봤죠. 이 전력기기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죠. 미국이 지금 전력 인프라를 깔고 있죠. 또 IRA 법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좀 대폭 올라갔고요, 크게. 그래서 원자력 발전 송배전에 사용되는 그 초고압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좀 주가가 많았는데, 원전에선 중저압 비중이 높은 기업인 LS 일렉트릭은 좀 상승이 제한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난해 전력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고, 현대 일렉트릭의 미국 공장 수주도 크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전력선과 관련된 수주는 이어질 것 같고, 또 그 외에 조선 수주, 호조, 선박용 전력기기 수주도 늘어날 것 같고요. 2차 전지 회사들의 해외 투자, LS 일렉트릭의 전력 인프라, 이런 것도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7천억 정도에 있던 LS 일렉트릭의 수주 규모가 이제 1.5조까지 확대가 됐고, 올해 예상 연간이익은 92%, 양사 모두 다요,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성장하는 기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2차 전지, 신재생, 자동화 부품 국산화, 여기서 모멘텀이 있고, 현대일렉은 미국과 중동 시장 투자 확대, 선박 전력기기 수요 확대가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의 강현기 연구원님이 시황 내용이고,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이제 직장인들이 대화를 하는 거 엿듣게 됐는데,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한 사람은 주식 투자로 돈 벌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잃어서 푸념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자기는 원래 주식에 관심 없고 은행에만 넣어놨다. 그러면 결론은 그 마지막 대화한 사람이 그 승자라는데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주식보다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자라는 분위기예요, 요즘 분위기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고요. 정말 끝없는 악재가 나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언제가 정점인지 모르겠고,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돈을 조이고 있고요. 돈 푼 걸 줄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지갑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신냉전,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그것만 바라보고. 예. 영국에서 감세안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감세안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PBR 0.88배. 예. 대중적으로 알려진 포스코홀딩스는 PBR이 0.32배입니다. 장부가 대비해서 70% 할인돼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좀 고밸류 상태였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게 팩트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근데 이렇게 악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악재에 대해서는 반영도 많이 됐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건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높다는 것이고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낮다는 것이라는 격언을 되새기자. 그래서 이번 의견은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게 장부가 근데 이게 한 배거든요. PBR 여기가 이 점선 밑에 있으면 한 배 이하예요. 현대제철,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미래에셋증권 이런 기업들이 시총, 그러니까 PBR 기준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정말 자산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인적 분할, 이제 요거는 내용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갤러리아 백화점 떼내고 그 다음에 하나 첨단 소재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반대하면 물적 분할 이전에 700억 원으로 보통 주 5만 1,000원에 사줘요, 주식을. 그러니까 요건 좀 선택의 문제겠죠. 반대하시는 분은 5만 1,000원에 그냥 팔면 되고. 인적 분할은 이제 두 회사를 골고루 가져가는 거고요. 하나그룹의 승계 과정상에서의 좀 밑그림 그린 거 아니냐, 이런 또 내용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첨단 소재는 물적 분할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자산 비중이 3%고요. 매출액은 7% 정도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저걸 물적 분할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좀 의문들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여기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하는 거는 이게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보면 이제 물적 분할이 일단 나오면 주가가 되게 안 좋게 반응하죠. 거기다 상장까지 하면 더 큰 악재인데, 다만 5만 1,000원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니까 그 점은 좀 리스크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익 QNC 많이 뭐 들어보신 기업이죠. 쿼츠웨어, 부품, 뭐 세라믹, 여기서 핵심은 요 쿼츠입니다. 쿼츠. 요거고, 이 쿼츠웨어는 이제 SiO2 소재로 좀 되어 있는데, 웨이퍼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랑 이제 물성이 비슷하고 높은 투과율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공정이 복잡해지니까 이 스텝스 공정을 이제 그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그 쿼츠, 그 한마디로 소모품, 요게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확산 공정에 사용되는 튜브,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링, 핵심이 요거예요. 포커스 링 이런 거고, 세정 공정, 이렇게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가격은 고가라서 수정해서 재사용하고 있지만 교체는 해야 된다.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교체로 해야 되고요. 식각 공정 있죠. 여기 들어가는 식각 공정은 한 달로 되게 주기가 짧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2대 쿼츠웨어 제조사고요. 라이벌이 도쇼라는 회사인데 점유율이 23% 정도 되고, 시네츠, 헤레우스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고요.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삼성전자 같은데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3대 고객사가 램 리서치, 도쿄 일렉, 삼성전자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까지 적자, 또 반도체 비중이 60% 이상 올라오면서 좀 흑자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쿼츠웨어 등 소모성 부품에 발생하는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게 이제 세정이다. 그러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세정은. 그리고 TSMC는 하반기에도 월별 매출액을 경신할 것 같은데, 램 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하반기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업체마다 좀 다르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하반기에도 안정된 매출액 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램 리서치가 주문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랑 도쿄 일렉트릭은 그 식각 장비 있죠, 이걸 교체하는 주기가 한 달로 되게 짧대요. 그럼 이렇게 주기가 짧으면 더 많은 쿼츠가 필요하겠죠. 그런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주요 고객인 램 리서치의 신모델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팽택 1공장 교체 수요가 좀 있고요. 평택 3공장은 2분기에 낸드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 연말부터는 D램 매출도 발생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는 풀가동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뭐 이게 원익 QNC라고 뭐 멀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모든 소재 장비주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거의 바닥이니까 조금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이게 원익 QNC가 만드는 이런 이제 그 링 같은 거고요. 매출 비중은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삼성 이런 기업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램 리서치의 점유율이고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요 램 리서치 쪽으로 요게 올라간다는 건 이 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익 QNC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여기 빨간색 선, 그 다음에 기존의 도쿄 일렉트론은 조금 점유율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 자회사 모멘티브죠. 이익률도 좋고 꾸준합니다. PBR 차트도 지금 이제 중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 떨어진 기업이 없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핵심적인 뭐 부품이죠.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소부장이고, TLB는 이제 PCB 업체입니다.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 실제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되게 높아요. 메모리가 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입니다. PCB 54, SSD 메모리.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비, 그 어떤 이제 그 전방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D램 모듈, 그러니까 D램을 꽂는 거죠. D램을 이제 기판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게 DDR5용도 있고 서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DDR5는 아직 대중화 안 됐잖아요. 근데 서버용이 되게 비중이 커요, 이 회사에서. 되게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PC용은 지금 되게 안 좋죠. 근데 뭐 내년에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PC 쪽은 아직은 안 좋고요. SSD 모듈 PCB,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근데 지금은 그걸 대체하는 조그만 SSD라는 칩을 쓰고, 그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가볍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서 이제 대세가 됐죠. 근데 SSD 모듈 PCB는 주로 PC와 엔터프라이즈 기업형입니다. 요거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형 모듈 매출이 43%나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올해 내년까지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내년에 기대하는 건 DDR5예요. 요걸로 이제 교체 가능성이 높아져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지만, 그래도 DDR5로의 전환은 인텔의 그 신제품만 나오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가격도 더 비싸요.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지속 경신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심택이 플립칩, CSP, SIP 등 반도체 패키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뭐 코리아 서킷도 플립칩 BGI 이쪽인데 TLB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는 거죠. 저런 신성장 동력보다도 본업, D램 메모리 이쪽에 좀 집중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PC와 서버 등에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했고 DDR5 쪽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메모리 여팡 좋아지고요. DDR5가 나와주면 뭐 TLB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DR5가 전환이 본격화되는 거는 보통 이런 기술 구격이 통과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 DDR5가 승인 받은 지도 좀 꽤 되긴 했죠. 네, 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PER 5.2배로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요거죠. 인텔이 출시를 연기했어요. DDR5는 2020년 7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3년이면 내년입니다. 2012년도에도 DDR4가 확정되고 4, 5년 뒤에 IT 산업에서 DDR4가 이제 대규모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DDR5는 이제 서버용 전원 대비 늦게 교체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서버용 CPU가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모듈은 설계 구조가 달라요. DDR4보다. 많은 이제 반도체가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도 더 비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DDR5로 전환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력 손실을 낮아져요. 전력 효율을. 그 SSD는 낸드 시장에서 성장을 주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5G, AI,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낸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그 낸드에서도 저 SSD 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 수요 비중이 46%에서 이제 50%까지 확대될 걸로 보이고 기업형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드가 비쌌죠. 하드디스크가. 저도 옛날에 하드디스크 막 그 진짜 또 한 20-30년 전에는 PC 그때 있었을 옛날에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플로피 디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갖고 다녀서 거기다 꽂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시대랑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어쨌든 하드 대비해서도 SSD가 어쨌든 그 사용처도 확대되겠지만 가격도 경쟁력이 생겼다. 10배 이상 비쌌던 게 지금 2배 수준까지 좁아졌어요. DDR 사이클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변화고요. 요게 DDR5. 이 DDR4 도입했을 때 이렇게 좋아졌고 몇 년 후에 바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DDR5가 3년 전, 이제 2년 전에 도입이 됐고 이제 좀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고 서버용 D램, DDR5 요겁니다. 요 파란색 선. 요게 성장을 했고 낸드에서도 SSD가 좀 비중이 이게 전체 낸드 시장인데 요 진한색이 이제 기업형 SSD, 요 회색이 PC용입니다. 요 두 개만 합쳐도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핸드폰 이쪽에 들어가고요. 주요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PCB. 저 반도체를 이렇게 기판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저거를 이제 우리가 딱 꽂아서 PC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인데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도 한 10% 정도 되고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3분기에도 수주가 꾸준하고 관군제 대비해서 물량 500만 개 선주문이 좀 들어왔나 봐요. 또 4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은 중국 노출도가 낮고요. 유럽 노출도도 낮고 북미하고 중국 노출도가 낮고 북미 유럽 노출도가 좀 높죠. 사실은 제가 잘못 적은 거 같네요. 실적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상반기에 럭셔리 그 제품을 그 추가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쪽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인디 브랜드와의 거래에도 큰 요인.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가 CNC 인터에 맡겼어요. 그럼 그게 홍보 효과가 생기죠.
야, 저 회사 ODM 잘하나 보다. 저런 큰 회사가 맡겼어? 그럼 다른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이 이제 여기로 많이 CNC 인터로 많이 찾아와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각적인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PER은 13배에서 14배 수준이고, 요게 이제 IR 했던 거거든요. IR 자료예요. 그래서 견조한 동사 실적의 원인이 뭐냐, 근데 북미 유럽 고객사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이쪽은 리오프닝이 빨랐지 않냐. 그래서 중국은 좀 늦었고, 근데 중국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중국은 어려운 영업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줬고, 예. 그래서 좀 현재 가동률도 높아서 조금 포화 상태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거래처는, 그러니까 동사는 중국 내 로컬 브랜드 중심의 성장세에 편승하려고 브랜드와 교류를 넓혀가고 있고요. 한 10위권의 주요 로컬 온라인 브랜드 고객사 하나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가 광군제 대비해서 물량 500만 개를 선주문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가올 광군제에서도 이런 이제 중국 브랜드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고, 현재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는 ODM은 기술력은 좀 떨어집니다. 다만 가격이 싸죠. 예. 그리고 기술 유출 우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런 내용이고, 북미 지역의 트렌드는 립스틱 이런 것들이 인기였는데, 현재 한류가 확대되면서 뭐 아이섀도우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미국 간 색조 화장품 트렌드 차이는, 한국은 중간 정도 제품 수요가 높고, 중국은 양극화, 미국은 고가 저가 구분 안 하고 그냥 고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강세였던 립 틴트 바람이 중국과 미국에도 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공장 설립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제품 수명 주기가 좀 짧대요, 기초보다. 그래서 잦은 리뉴얼과 신제품 출시가 좀 필요하다. 그때마다 단가를 재협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립 제품 이제 트렌드가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알맞는 제품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 가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구입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환율 영향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강달러로. 예, 미국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강달러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 자체 브랜드 런칭 시, 그러니까 이게 CNC 인터는 남의 걸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주문 받아서 뭐 중국의 A라는 회사가 이거 좀, 이 화장품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이 회사가 뭐 CNC 인터가 브랜드를 만들어 자기가 직접 팔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 관계가 되죠, 고객사랑.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ODM 회사들이 고객을 도와줘야죠, 사실은 경쟁보다는.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이 국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북미, 유럽 이쪽이 좀 비중이, 제품 군별 이제 매출 비중인데, 립 색조죠, 이게 한 62%, 아이가 31%, 베이스 여기 기초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 내에서도 이제 CNC 인터에 대한 좀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텍하고 아모그린텍도 IR 후기가 있었는데, 원래 MLCC입니다, 아모텍은. 그래서 통신장비용 MLCC를 이제 9월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지난 6월에 승인받았던 6개 품목이 여기 다 해당이 됐다. 중국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TDK라는 이제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인데, 여기에 신규로 진입했다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100억 정도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장용 카메라,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MLCC 이런 것들에 뭐 직접 납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MLCC 매출은 700억까지 늘어나서 전체의 한 23%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아모텍은 핵심은 이쪽이에요. 요 MLCC입니다. MLCC가 얼마나, 이게
나온다고 했다 자꾸 미뤄져가지고 주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MLCC가 가장 좀 중요하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제대로 양산을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5월만 해도요 진짜 양산하는 거 맞냐 너네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의심보다는 조금씩 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좀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 그린텍이 또 따로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효율 자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겠죠. 여기랑 이제 동행하는 그런 기업이고, 점유율이 40%나 되고, 내년에는 전기 픽업 트럭 업체,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도 매출이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년간 23%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수혜줍니다. ESS도 해요. 전사 매출의 26. 그러니까 전기차도 하면서 전기차에 들어간 소재 만들죠. 또 ESS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기관차, 전기 기차죠. 기차 매출 확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것도 있고요. 차량용으로 뭐 헤드램프나 이런 배터리에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외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FPCB 방열 소재 모바일 부품 대비해서 이 고효율의 자성 소재 ESS 나노 멤브레인 소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회사가 도약하는데 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저런 것들이 고객사를 얼마나 빨리 잘 확보하느냐, 여기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모텍은 MLCC가 핵심입니다. 이거 뭐 만든다 그런 지가 몇 년 됐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모그린텍은 좀 골고루 돼 있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ESS, 이게 사실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쓸 수 있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회사 우리 공부했던 서진 시스템이고, 요 회사도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텍과 아모그린텍에 대한 일단 이제 IR 자료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은 좀 확인해 보세요. 실적이 좀 3분기에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모텍도 그렇고 아모그린텍도요, 이제 자동차 쪽하고 전력 쪽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끌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쪽으로 확장이 나오니까 관찰은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IR을 통해서 시장이 이제 그동안 오해했던 것도 좀 있었죠. 진짜 MLCC 하는 거 맞아 막 이랬는데,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쨌든 나오게 됐고, 그런 의구심이 많이 풀려갔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모텍, 아모그린텍도 공부를 꼭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뭐 이게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분석해보자. 사업 보고서 꼭 보시고, 사실 아모텍만 해도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도 아모텍을 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후로 회사가 막 실적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주가도 안 좋았어요. 한번 여기 보시면 아모텍이 적자 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막 적자 나요. 올해 지금 2분기도 적자 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주가 막 곤두박질 치고, MLCC는 하는 거 맞냐 막 이랬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번에 그 의구심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 이제 3분기부터는 아마 흑자전 할 것 같아요.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MLCC 매출이,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쪽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간다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크할 건 이런 사업 내용을 아시고, 아모텍과 아모그린텍의 그런 이제 실적, 11월에 발표될 실적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공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실적도. 그리고 나스미디어 IR 후기인데 유진투자 박정수 연구원 유튜브 쪽 성장세 어떤, 이거는 그 질의응답을 그대로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그 적어봤는데,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 이제 동영상 광고 강자거든요. 나스미디어가. 유튜브양 영업수익은 금년 상반기 어쨌든 좋았다. 그리고 서드파티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이제 개인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동의 안 했는데 내가 뭐 자주 보는 뭐,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면도기를 본다거나 어디서 면도기를 샀어요. 그럼 그게 하나의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보면요, 면도기 광고 옆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정책이죠. 저런 것들이 애플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광고 뭐, 그러니까 이런 광고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회사들 주가, 미국의 스냅챗 이런 기업들이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영향 없냐, 이런 내용인데, 애플은 시작했지만 구글은 아직 도입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구글을 제외한 그런 뭐 사업자라면 그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타매체 등의 매체 간의 파워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스냅챗은 영향을 받았죠. 나스미디어는 대부분의 매체를 다 취급하고 있어서 그 작년 애플의 관련 정책이 시행돼도 큰 영향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개 광고 힘들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5개 광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영업수익이 60% 성장. 그러니까 우리 그 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게 5개 광고예요. 그게 이제 리오프닝도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이제 광고 회사 중에 OTT 수주를 따내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걸 받은 게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넷플릭스, 티빙 이런 데는 광고를 안 하죠. 돈 받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틀어주죠. 광고 없잖아요. 그런데 별로. 넷플릭스만 해도.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광고를 넣어요, 거기다. 대신에 가격을 낮춰주죠.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8,000원에 이제 그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광고를 누가 제작해 줄 거냐 이죠. 유튜브 광고도 따로 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OTT 광고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실제. 이 넷플릭스가 광고 상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나스미디어가 할지는 그건 몰라요, 아직은. 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되면 시장이 없는 시장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한 번 더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그 게임 회사 있는데 콘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만 잘했죠. 콘솔 게임 못했어요. 이게 열리면 밸류가 올라가요. 신사업이니까. 근데 성공 실패하면 뭐 아니지만, 지금 스마트폰 회사들이 기기 만드는, 그러니까 부품사들이 자동차로 잘 넘어가는 회사는 이제 밸류를 높게 받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공하는지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이런 광고 기획사들 중에 그런 OTT 광고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수주를 따내는지,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광고니까 나스미디어한테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방송 광고와 동영상 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자회사 플레이디는 그냥 지분 처분 계획 없고 검색 광고하는 회사입니다. 키워드로 우리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광고 뜨잖아요. 그런 것도. 또 어드레서블 TV는 이제 개인화된 TV인데, 내가 경제 프로를 자주 보면 그 광고가 주로 뭐 이런 경제와 관련된 광고가 많이 뜨게 하는 거죠. 그게 어드레서블 TV 광고 시장입니다. 내가 스포츠를 많이 보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광고를 많이 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광고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요게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개안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레서블 TV는 어쨌든 저도 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화 안 했대요. 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OTT 광고가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내용도 그거예요. OTT가 더 낫다. 어드레서블 TV보다는 경쟁자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OTT 광고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업 영역입니다. 나스미 우리 옛날에도 많이 공부해봤어요. 나스미디어 KT 자회사고 이런 이제 광고주들이 있고요. KT 자회사, 어드레서블 TV, 또 미디어랩, 여기 밸류체인이죠. 광고주가 뭐 삼성 같은 데서 광고 기획사에 외주를 주고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의뢰를 하면 이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받아서 광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영업도 해주고 이런 매체사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광고하면 여기서 보내주면 여기다 영업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드레서블 TV죠. 다 달라요. A 채널, B 채널, C 채널. A 채널, A 채널 시청 가구인데 어쨌든 이제 이 A 채널 시청자한테는 딱 거기에 맞는 것만 주는 거, 적합한 거. 여기 그 중에 이 사람의 관심사 위주로 광고를 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뉴 미디어라 그래서 5개 광고 같은 겁니다. 우리 지하철에 요런데 요게 5개 광고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나스미디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니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 또 재밌는 게요. 미래를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죠. OTT 광고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생각하시면 공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나스미디어가 될지 뭐 아니면 다른 기업이 할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좀 생각하셔야 되고, 몇 년 전에도 OLED가 이제 애플이 OLED 채택한다 그랬어요. 2016년에. 예, 그때 막 이제 뉴스가 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년 후에 애플이 탑재를 했고 OLED를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OLED 관련주들이 한번. 그리고 다시 이제 쪼그라들었지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이제 진입할 때가 가장 좋은데, 다만 이제 리스크는 진짜 얘네가 성공을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 거고, 아니 다 결론이 나 있으면 주가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100% 아니라는 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 그러면서 싸게 투자를 해야죠. 싸게 투자해야 그게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되게 적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스플로는 좀 생소하시죠? 이거 저도 좀 생소해요. 근데 튜브, 파이프, 피팅, 뭐 밸브 이런 것들, 아무튼 반도체 공정가스 공급을 하는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 기준 한 2천억 정도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튜브, 파이프 요게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장비 부품 공급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의 공급 업체로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비용으로 공급한 밸브, 디퓨저, 필터 등은 소모품이라서 자주 교체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원익 QNC처럼. 그래서 아마 매출액 늘어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 92억으로 한 130%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4.3%나 3%포인트나 더 늘어날 걸로 합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도 예상이 됩니다. 매년 실적 고성장 기대된다. 베트남 국내 설비 확대가 마무리되고, 전방 주요 고객사 반도체 증설 사이클, 글로벌 IT 장비 업체로 확장 본격화, 소모품 매출 이런 것들이 좀 투자 포인트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필요한 부품들을 좀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실적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순이익은 73억, 내년이 140억, 2배 정도. PER은 14배인데요. 내년에 7배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어. 파이프, 클린 피팅, 튜브 연결, 밸브, 뭐 필터,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뭐 일정한 압력으로 흐르도록 뭐 조작도 해주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스플러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요런 게 이제 궁금하면 뭐 이렇게 전자공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전자공시 한번 접속하시고 요게 이렇게 이제 아스플로 쓰시고 뭐 여기 근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은 맨 앞으로 가시면요. 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마 상장할 때 예, 이게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날짜를 더 잠깐만요. 3년? 언제 상장했죠? 작년에 했나? 예, 투자 설명서 있죠. 작년 언제냐면 9월 20,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9월 24일 날, 작년 9월 24일 날 투자 설명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예요. 이걸 습관화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장도 안 좋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누가 진짜 떠먹여 줬으면 좋겠고, 좋은 기업 그냥 추천해줘서 그냥 공부하기 싫고 제가 다 그건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나중에 도움 전혀 안 돼요.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백날 보고서 이렇게 내용 몇 개 요약된 거 읽어줘봐야 그게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서 투자로 연결해 성공 안 하면요 그냥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재미없더라도 오늘 시간 될 때 도대체 아스플로 뭐하는 회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반도체 소자 뭐 이렇게 펩 다양한 설명들 나와 있고 사업의 개요.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그 튜브 있죠. 요거를 국산화했대요. 여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05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어플라이드 뭐 아까 그 A사라고 써 있었죠. 그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세계 1등 장비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고청정 스테인레스 스틸 주요 제품은 수십여 종의 가스를, 그러니까 반도체 가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장 시설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가스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그것 가스들을 저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내줘야죠. 반도체 장비까지. 예, 그거를 해주는 이제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죠. 강관, 피팅. 그러니까 이게 조선 쪽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림 나왔죠. 아, 반도체 투자 늘어나고. 지금은 좋을 리가 없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원가 절감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주요 제품 튜브가 제일 많아요. 피팅, 밸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반도체 종합 부품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요게 실적 추이죠. 실적 되게 매출액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늘어나고, 이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튜브, 파이프. 요게 튜브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예. 스틸로 된 관관입니다. 요게 피팅은 이제 관이 음새고, 밸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예, 레귤레이터, 유압기 같은 거고, 필터, 디퓨저, 예, 가스를 확산시켜 주는 거, 파이프 모듈. 예,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원재료도 나와 있고, 진짜 자세히 나와요. 매출, 수주 상황, 판매 전략.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수주를 많이 따내면 이 회사도 돈을 벌겠죠. 미국에 또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 지금 요즘에. 그런 면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좋아지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튜브 파이프, 원래는 미국, 일본이 독점하던 건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 시장도 나와 있고, 여기 또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이런 걸요, 그러니까 이거 본다고 뭐 답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이 기업은. 적어도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사업 보고서 보고 한번 내가 이해하는 거랑 그냥 단지 뭐 여기 보니까 아스플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짧게 하는 거랑은 진짜 나중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소형해 해드리지만 아까 그 아모텍, 아모그린텍, 나스미디어도 이게 흥미가 있으시면 꼭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세요. 예.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대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어려우니까 지금 급할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뭐 좋은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뭐 급하게 막 투자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예, 단 공부는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이거 괜찮구나, 이런 리스트업은 꾸준히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교체하시란 얘기예요. 예. 이게 더 낫다. 공부가 끝나면 이제 보이잖아요. 야, 이게 더 낫겠는데 이거보단, 어차피 같이 다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결과는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업무역홀딩스 우리 잘 알죠? 예, 노스페이스 또 영업무역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다만 이게 유지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PER이 2.1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다 의견을 적어놓은,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이분의 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영업무역 시가총액이 2.1조거든요. 그럼 지분가치가 50%니까 1.07조죠. 지분가치가. 여기서 보통 지주사는 50% 할인 들어갑니다. 50% 할인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예,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50% 할인을 했거든요. 5천억. 그죠? 그리고 영원 아웃도어는 비상장이에요. 이게 3,914억으로 추정하셨더라고요. 여기다 30% 할인. 그러면 2,740억. 이거 더해보세요. 더하면 7,740억이고, 별도 기준으로 이 영업무역 홀딩스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요. 순현금이 885억입니다. 그러니까 순부채를 빼줘야 되는데 현금이니까 더해주면 8,625억이 최소예요. 최소. 그냥 보수적으로 본 기업가치. 지금 시총이 7천억이니까 최소 21% 상승 여력은 있는 거죠. 네. 이제 업사이드가 그 정도. 이걸 이제 흔히 안전마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 정도의 안전마진은 확보되어 있다. 네. 이런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거 끝났고 좀 많죠. 예, 그래서 벌써 50분 지났고 이제 오늘 거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죠.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는 좀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조금밖에 못했고, 하나그룹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제 설명드렸죠. 대우조선. 하나한테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주가 빠졌고, 근데 대우조선 해양 주가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요. 그 내용이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이제 회생하고, 회사에 좋죠. 이렇게 자금 들어오고 하니까 뭐 그건 좋은데,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주식수가 2배로 뛰면 주당 가치가 반토막 나잖아요. 뭐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면 반토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가 오늘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당분간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왜 인수하는지 저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산만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거의 잠수한 사업부 있죠. 그 대우조선이 잠수함 잘 만들거든요. 그것만 분리매각할 때 그걸 인수하면 그건 호재예요. 근데 전체 대우조선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방산하고 그 배하고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명확한 좀 주주들한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근데 물론 100% 인수 결정된 건 아니고, 하나가 이제 유상제 참여하지만 경쟁 입찰 방식이라 하나그룹이 나중에 이제 실사해가지고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지만 그래서 무조건 뭐 100% 이제 하나가 다 인수한다 그건 아니지만, 인수 가능성은 어쨌든 높아진 거죠. 이번에 유증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무튼 양사 주가에 다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은행 배당 챙기자 해서 은행주들 좀 배당 리스크가 커졌죠. 정부에서 특별 적립금 설정해라 막 이래가지고, 예,
또 대출 부실에 대비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배당 가능 재원이 좀 이렇게 감소를 함에 따라서 배당 우려가 좀 많이 확산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국내 금융주주들의 돈은 많고 또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의 배당은 자율적이니까 건전성에 문제 없으면 배당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중간 배당도 이미 줬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크게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 은행주들 여전히 돈도 충분히 지금 이익도 많이 쌓아놓고 있고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연체율이나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지만 연체율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대형 사사죠. 대형 뭐 지방은행 빼고 배당 수익률은 5.8에서 8.4% 정도로 높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아마 우리금융인가요? 거기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게임주들 크래프톤, 뭐 NC, 넷마블, 뭐 네오이즈, 넥슨게임즈의 PC 콘솔 게임이 이제 대거 출시가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는 콘솔 불모지인데 이제 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한국형 MMORPG는 이제 무료 출시를 한 후에 확률형 유료 아이템, 그러니까 무료로 게임을 다운받은 다음에 모바일에서 게임하다가 내가 무기를 사고 싶거나 좋은 걸 얻고 싶으면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뽑기를 하는 거죠. 뽑기에서 좋은 걸 뽑는 거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임 위주로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그게 뭐 매출 순위 우위를 달리고 있지만, 근데 북미라 유럽은 안 그래요. 콘솔 게임은 게임을 내가 직접 사요. 한 5만원 주고 5, 6만원을 주고 게임을 사고 평생 그냥 그 게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살 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은 공짜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계속 뭐 지르는 거죠, 아이템을. 그런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최근에 어쨌든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에선 판호도 안 내주고 게임 허가도 안 내주고, 그래서 사실상 이걸로는 이제 그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PER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도 되게 커요. 특히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 북미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야 레벨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뿐만이 아니라 PC로도 이제 같이 엮어서 하나의 게임을 사면요 여러 플랫폼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좀 스토리가 있고 연출의 깊이도 있고, 예,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여기에 멀티플레이를 넣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친구들하고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A 매출의 이제 81%가 이런 이제 라이브 서비스나 아더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멀티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 있죠,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같이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하게 월정액을 내야 된대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꽤 된다고 합니다, 월정액 요금.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도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제 여기서 매달 얼마씩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 내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게임사들도 역량이 돼서 콘솔 PC 게임을 이제 대거 개발 출시를 하고요. 12월에 드디어 한국의 크래프톤이 그 게임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도 지금 PC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는 걸 이제 느끼고, 여기에 또 메타버스랑 나중에 연결할 수 있어요. VR 기기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한국은 사실 PC 게임 절대 강자였어요, 옛날에.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콘솔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마일게이터가 개발한 이 MMORPG라는 장르가 있어요. 내가 캐릭터를 키우는 거죠. 그 장르가 PC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게임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었대요.
1660만 장이 판매된 게임도 있고, 그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일본 회사가 만든 건데, 이게 넥스 그 뭐죠, 네오이즈가 만든 피해 거짓 아시죠? 피해 거짓이 이제 요 게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1660만 장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게는 콘솔 게임 시장은 좀 벽이 높아요. 예, 하는 방식이 좀 기존 모바일과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이쪽에서 업력이 낮다 보니까 이 낮은 인지도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두드리면 되겠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BTS 전에 BTS가 K-팝을 열었지만, 예, 어쨌든 두들기면서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콘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역량을 봤을 때는 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흥행작이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검은 사막이 현재까지 해외에서, 이거는 검은 사막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콘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높은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인건비가 작년에 인건비 너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인건비 증가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인건비 증가율이 5.3%니까 이거는 1000명 이상 업체들의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둔화됐고, 네, 이런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하고 이제 내년에는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은 개선되고, 여기에 콘솔 게임만 터져주면 더 좋은 모멘텀을 받겠죠. 그래서 기대주로 3개, 크래프톤, 네오이즈, NC소프트. 네오이즈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었죠. 어쨌든 NC소프트 3개를 제공해줬고, 그 중에서 크래프톤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12월 2일날 요겁니다.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개발했더라고요. 예, 메인 개발자가. 그래서 검은 사막 콘솔도 지금 이제 물론 흥행에 성공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아직은 콘솔 게임 역량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단 미국에서 스튜디오에서도 직접 개발을 하고 북미나 유럽 유저들의 감성에 맞게 캐릭터 디자인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경쟁작들이 좀 성적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흥행 가능성도 높고, 또 소니가 배급을 한대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 판매가 좀 부진하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TCP, 예, 프로젝트, 요거 이름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보시되 뭐 성공 여부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게임사 이제 콘솔 게임 출시 계획입니다. NC가 TL, 프로젝트 M 이런 거 있고, 크래프톤이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런 넷마블, 펄어비스, 네오이즈,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까지 다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콘솔에서 이 중에 몇몇 게임들이 좀 큰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모바일 게임이 제일 크지만 콘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는 그런 그래프고, 지금 하나의 게임을 이렇게 3개, 게임기, PC,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최다 접속 PC게임 순위 9월 19일 돼 있던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PC 쪽에서는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예요. 네.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왜 반도체가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잠깐만요. 이거 반도체 그건데, 네. 반도체 D램 공급 수요는, 네, 아무튼 요거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저기 들어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인데 하나증권의 김놓고 연구원님이 이번에 새로 커버를 하셨나봐요, 반도체 쪽.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내년에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내년엔 D램은 수요가 더 증가한다. 다만 낸드는 여전히 공급가에,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황이 너무 안 좋죠. 수요가 부진하니까. 핵심은 그리고 모바일이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중국의 스마트폰이 살아날 때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제 매달 나오거든요. 그걸 면밀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비중 확대로 얘기가 돼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하나증권을 나가셨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김노코 연구원님이 핸드폰 하시는데 반도체까지 담당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요게 어쨌든 수요고 밑에 있는 게 공급인데 내년에는 어쨌든 공급이 D램은 줄고, 근데 반대로 낸드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리고 D램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주가 반등이 오히려 시작됐대요. 근데 여기에 공급 감소 기대, 9월 30일 날 마이크론이 좀 공급 줄이겠다라는 언지를 해주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풀고 스마트폰이 살아나면 분명히 더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노션도 지금 요새 안 좋죠.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 상승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인프라 때문에 철강 수요 늘어나면 철강석 수입이 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동전기 난방을 위해서 석탄 수입도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철강석하고 이 석탄을 저 벌크선으로 많이 운송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곡물 수출도 재개됐고, 그래서 목표 주가 9,000원 유지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연말까지 상승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공급이 늘진 않으니까 이 벌크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넥스티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산 거 많이 아시죠? 반도체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거예요. 웨이퍼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툭툭툭 사진 찍어가지고 웨이퍼의 패턴을 보고 뭐 결함이 있나 없나 정상적인 제품하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해줘야죠. 네, 그걸 만들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중국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중국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굴기하려고 설비 투자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넥스틴 같은 데서 장비 많이 사가는 거죠. 화온그룹 같은 경우도 14나노 이상 제품,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반도체가 좀 저가형 중심으로 해서요 그냥 계속 자기네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YMTC 낸드도 애플에는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고 대신에 자기네 중저가에 아마 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려면 반도체 이런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넥스틴의 검사 장비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폭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그 미세 정전기 같은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좀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동사가 인수한 이 자이시스 있죠. 이 회사가 정전기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웨이퍼 검사 장비 외에 신규로 이렇게 인수했던 자이시스가 정전기까지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어쨌든 중국 외에도 또 다른 데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장비도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넥스틴도 뭐 지금이야 워낙 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좀 주가 안 좋지만 그런 부분에선 모멘텀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STI는 많이들 아시죠? CCSS가 그 이제 아까 그 기억나세요? 아스플로가 가스를 이렇게 이 밸브죠. 요걸 통해서 장비 쪽으로 이제 가스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CCS 같은 것도 비슷해요. 이 가스 파이프라인 있죠. 파이프라인을 이제 깔아줘가지고 이제 화학가스 있죠. 가스를 주입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주입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반도체 공정마다 필요한 가스들을 주입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회사. 이번에 SK 실트론에도 요 공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꾸준하게 실적 좋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요 어쨌든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SK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기업에도 어쨌든 인프라 계획이 역시 있기 때문에 이쪽 고객사에도 들어갈 것 같고, 또 신규 장비로 OLED 장비, 잉크젯, 리플로우 장비, 요거는 후공정 장비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미해요. 수량이 매출비 정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점점 레퍼런스가 쌓여서 수주를 따낸다면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겠죠. 그러니까 CCSS라는 장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장비들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한 대 정도 이렇게 수주를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2대, 3대 늘어난다면 기업 가치는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문제가 메모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서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PER이 4.6배, 내년에 3.6배로 좀 싸다 이렇게 보이고, 인프라 장비 과거 대비 현 주가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너무 과할 정도로 떨어졌죠. 그리고 요게 지금 핵심적인 좀 장비들인데, 요 장비들이 올해는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정도인데 요 정도로 좀 작죠. 작년엔 뭐 거의 요거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옵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 그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도체 이 중앙약품 가스 있죠. 요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바로 처음부터 들어가요, 대부분. 그래서 삽 딱 뜰 때 수혜를 이제 먼저 받는 회사 중에 하나다. 리플로우는 이제 후공정, 덕산하이메탈의 그 숄더볼을 이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평평하게 해주는 장비고, 플립칩 BJ 현상기,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팅은 요거는 이제 OLED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핵심은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밑에 신규 장비들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는지 요걸 봐야 될 것 같고, TNL은 여러분들 그 아시죠? 여드름 패치 이거 기억나세요? 미국의 히어로사 유통사, 여기에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인수됐죠. 처치앤드와이트사가 얘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글로벌 생활용품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인수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면 TNL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달러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에 수혜줍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읽혀요. 예, 환율 상승으로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재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적이죠. 내가 아플 때, 여드름 났을 때 붙이잖아요. 피부에 문제 생겼을 때 그냥 가서, 경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비싼 제품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 시대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수출 비중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적자도 안 받고, 영업이익률도 원래 8.7이었는데 무려 35%. 그리고 이 유통자 회사가 인수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현금성 자산도 많고, TNL한테는 긍정적인 지금 조건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의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오늘도 뭐 주식시장 정말 안 좋고 한국만 빠집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잘 안 빠지는데 오늘은 또 한국만 빠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TNL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금리나 뭐 물론 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요. 그런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데 시장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훼손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그게 괜찮으면 또 투자에도 연결하는 그런 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공시를 안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제 KPS라는 회사가, 요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제 인장기라고, 그 어떤 거냐면 그 OLED를 이제 발광 소재를 증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FM이라고 파인 메탈 매스크라는 그 곳에 그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녹색 이런 이제 빛을 내는 그 이런 발광 소재를 OLED에 이제 증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장기란 장비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 장비인데, 그걸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제 전자공시를 내서 한 매출 비중 22%, 꽤 큰 금액의 공시를 좀 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토는 이제 이게 보안회사입니다. 금융 쪽 그건데, 기업 전자금융 채널 개발 쪽에 아마 매출 대비 15.4% 공급 계약을 좀 맺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미리 좀 해봤지만 KPS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전자공시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보자, 들어보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사업의 개요에도 나와 있고요. 뭐 어떤 건지. 근데 좀 더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아직은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이 회사가요. XR 여기 조그만 기기 있죠. VR 기기 여기 OLED 여기 들어가는 그 파인 메탈 마스크를 여기 증착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뭐 그쪽이 대중 안 됐으니까 비중은 적지만 그겁니다. 여기 RGB 유기물을 증착 증착용 그 FMM을 마스크 그쪽 프레임에 인장하는 거 고정하는 거 거기에 증착시켜주는 그런 장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있죠. 여기 보니까 아니 그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총 310만 주가 있고요. 올해 8월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좀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올해 8월 13일부터는 11,400원에 270만 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 이미 지났죠. 그러면 지금 요거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8월 13일부터 279만 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리스크 요인이에요. 근데 전환사채를 지금 보니까 만기 전에 좀 일부 취득도 했나 보네요. 일부 사채 취득 금액 30억 정도, 주당 전환가액 11,429원. 채권자와 조기 상환에 합의해서 요거는 좀 일부 취득한 것도 좀 있긴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이게 32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번에 30억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아직은 290억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물량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KPF도 괜찮죠. 저런 내용들은 뭐 왜냐면 AR, VR 기기에 관련된 그 회사 중에 하나니까 장비를 만드니까 이런 좀 그래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AR. 근데 조금 약간은 그런 일부 리스크는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세요. 그 전환사채. 물론 이제 전환사채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아요. 지금 여기 단가가 11,000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오진 않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점은 뭐 다행인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 회사 주가가 예를 들면 11,000원 간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요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이 꽤 커요. 시총 2.79% 정도. 그래서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제 제가 전자공시 못 보여드렸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대성산업이라고 이 회사의 비상무 이사님이 2억 원 규모 4,500원에 대성산업을 매수를 했다. 장내 매수로. 요건 그냥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런 공시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애플 관련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아까 지금은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LG이노텍이 그죠 오늘. 근데 그거 관련돼서 삼성증권에서 좀 이 텔레그램에 올려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욱 연구원님이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중국에 좀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나 봐요.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 프로만 잘 팔리고 아이폰 프로 모델이 있고요. 기본 모델이 있는데 기본 모델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 프로가 잘 팔리면 LG이노텍이나 BH한테는 좋은 게 저쪽에 납품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단가도 높고. 근데 어쨌든 이제 LG나 BH나 이쪽 비중이 높진 않아요. 이 저가형 모델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다만 롱테일 있죠. 그러니까 일반 모델도 잘 팔려야 된다는 거죠. 이 대중화 모델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팔린다는 건 내년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은 좀 줄 수도 있다. 요건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방 산업이 좀 너무 안 좋아요. 뭐 경기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중국 내 아이폰 점유율이 상승하는 거는 확실한 트렌드인데, 근데 이제 아이폰만 가지고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증권 의견은 뭐냐면 아이폰 뭐 모르는 거
이제 누가 있냐 이거죠.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아이폰은 투자 포인트가 되긴 좀 쉽지 않고, 프로 모델이 잘 팔리고 이거는 좋죠. BH 실적에, 그러니까 실적에는 뒷받침이 되는 요소지만 주가가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려면 결국 요겁니다. 애플 VR. 애플은 새로운 기기가 나와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일견 이제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LG노텍이나 이런 BH는 또 그동안 주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올해도 좋았잖아요. 근데 뒤늦게 이런 좀 아이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죠. 오늘 올해 BH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부담에다가 저런 이제 약간의 아이폰 악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 급락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아이폰 프로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이 장기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주가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늘 2시 40분인데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좀 이게 나가봐야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마감 시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죠. 안 좋고 오늘도 2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고, 뭐 매일 빠집니다. 그냥 이제 1% 빠진 거는 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오늘도 좀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은 그동안 좀 버티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요즘에 좀 사더라고요. 근데 연기금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여전히 코스닥 손절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수급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외국인이 파는 건 전기전자입니다.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래도 카지노가 미국에서 워낙 많이 오르니까 파라다이스, 뭐 GKL 이런 기업들이 불을 뿜었죠. 그러니까 카지노도 명확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공부를 해봤고 업사이드가 열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해외 여행만 지금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근데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이제 많이 오겠죠. 실제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게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미국의 카지노주들 급등도.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해운주가 좀 급등하는데, HMM도 민영화 얘기가 좀 있나봐요. 대우조선해양은 민영화 했으니까 이제 하나에 매각되니까 HMM도 매각되는 거 아닐까? 요 기대감이 일단 오늘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당연히 이제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편의점도 오늘 BGF 리테일이 되게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는 DB하이텍이 그 물적 분할 아마 이제 철회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원래 검토한다 그랬는데 검토 중단한다. 다행인데, 근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이제 DB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한숨을 돌리셔도 좋아요. 이제는 업황만 보시면 돼요. 그 아주 지긋지긋한 물적 분할 이슈는 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다행이고 주주분들의 승리예요. 이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주주 운동도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오늘 조금 올라가고요. 오늘 일부 게임주들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가 많이 올라갔네요. 펄어비스는 되게 안 좋네요. 근데 그리고 뭐 게임주도 뭐 어제 많이 빠졌죠. 건설주, 광고주, 삼성페이.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고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조선주가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20% 폭락하면서 주가가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조선업종도 좋았는데 뭐 속절없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도 이노베이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노베이션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장 시기를 1년 단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이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건데 그 후로 또 유가 급락하고 정유주로 또 데미지 받고. 근데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한 하락인 거는 같아요. 선절매까지 겹쳐가지고. 근데 오늘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싶고요. 미디어 쪽도 안 좋고 조선기자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다 안 좋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섹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좋았다가 지금 다시 다 대부분 꺾여버리는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PCB 쪽도 좀 오늘 많이 빠지고요. 오늘은 뭐 나만 아는 기업이 별로 없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니까 연달아서 좀 일부 기업들은 좀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흐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또 시장이 회복되면 금방 올라와요. 반도체도 오늘 안 좋았고, 네, 5G도 뭐 만만치 않고요. 3D 낸두도 뭐 안 좋죠. 한숨 나오죠 사실. 예, 안 좋았고 뭐 다 안 좋아서 뭐 좋은 거 찾는 게 더 쉽고. 네, 오늘은 진짜 카지노하고 면세점, 항공, 해외 여행 관련주 이런 거 외에는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음식료 조금 올랐고요.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만 보여드리면, 오늘 어쨌든 그래도 성일하이텍이 어제 급락은 벗어났고 오리온이 좋네요. 예, 음식료 좋네요. DB하이텍 아까 말씀드렸고, 제일제당, 삼성 SDS도 오랜만에 올랐고, 그리고 HPSP 장비주,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마트가 오랜만에 올랐고, 롯데정밀화학도 오랜만에, 기아도 오늘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왜냐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올라갔어요. 인수 참여했으면 주가가 또 많이 빠졌겠죠. 농심, 스튜디오 드래곤, 뭐 호텔신라, 현대차 일부 좀 버티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대다수 기업들이 다 좀 많이 흘러내리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빠졌고요. 삼성전기 어제 올랐다가 다시 좀 밀려버렸고, 그리고 SK그룹주가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 펄어비스, LG에너텍은 이제 어쨌든 그 충격을 좀 받았죠. 예, 아무래도 애플, 예, 그게 그렇게 큰 악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충격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다수 기업들이 좀 안 좋고요. 뭐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는 있지만 2차전지라든가 오늘 또 조선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빠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늘도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할 거고, 좀 아쉬운 게 아시아 증시 다 오늘 괜찮거든요. 환율도 떨어졌고, 여기 보면 대만도 올라요. 대만은 공매도 금지 검토한대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죠? 한국은 증시, 저번에는 증시 안정기금 투입하고, 그러니까 되게요. 대만이 저는 좀 뭐 부러운 건 부럽다 그래야죠. 잘하는 게 투입을 해요. 막 증시 안정기금 투입도 하고 공매도 금지도 검토 중이고. 근데 어제 기사 나온 걸로는 우리 한국은 공매도 금지 검토 전혀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고, 이럴 때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증시 안정기금도 투입하고. 예, 근데 대만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적극적이라서 주가 좀 방어되고 있고, 일본도 오늘 올랐고요. 한국만 안 좋습니다. 환율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좀 지수가 좀 여진이 있어서 빠졌지만 환율이 안정화된 건 좀 다행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못한 것까지 오늘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 기회 안 들어오시겠지만 여러분들 좀 오늘 보여드린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거 하나라도, 진짜 하나만이라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건 직접 보시건 하나라도 오늘 꼭 보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정말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감하겠고, 그리고 요런 거죠. 그리고 아까 그 OTT 광고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부했었어요. 사실은 나스미디어 보고서에도 한 달 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IR에도 다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거기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해보면서 그게 주식 투자예요. 내가 사업가인데 예를 들면 OTT 광고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거고, 아유, 확인하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스테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분석을 미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그냥 게임 회사들은 콘솔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2시 50분인데 좀 미리 끝낼게요. 오늘 제가 다른 데서 좀 그 영상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끝내고 가야 됩니다. 광화문에 가야 돼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은 좀 죄송한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라이브를 못하고 저희 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좀 강연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회사 또 업무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라서 강남에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못하니까 좀 다음 주에는 좀 조금 더 시간 늘려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